건강에 깊이를 더하는 알료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함께할 책 손님 소개해드릴게요. 경제학자이자 인구 문제의 전문가 이철희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북스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인 의료 증원 문제를 인구학의 측면에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알북은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매운맛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이 책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수님께서 인구 변화는 집중호우 같은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건 맞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또는 어떤 산업 부문에서는 큰 피해가 오고 호우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어떤 곳에는 뭐 가뭄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별로 이렇게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영향이 굉장히 불균형하다 이렇게 책에 쓰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의료 분야하고 돌봄 분야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다. 시급하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인구가 변화해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대개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변하면서 공급이 바뀌는 게 있는데 이 의료라든가 돌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요 측면을 통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되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렇죠. 젊을 때 건강하더라도 병원도 더 가야 되고 그러다가 몸의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은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료라든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노령화가 이제 뭐 50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55세 이상이다 이런 나라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겠네요. 예, 뭐 불과 뭐 십몇 년 사이에 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아마 2배씩 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러한 수요가 2배로 느는 거죠. 근데 공급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게 되면은 이런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그 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 관련해 고령자 돌봄 관련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을 이제 2007년도에 6년도에 법을 통과시켜서 2008년부터 이제 시행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한 20년 가까이 지금 돼 가는데요. 한 6, 7년 됐는데 제도로는 이제 일단 마련이 됐죠 그때. 그리고 그때도 이미 이 돌봄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그 노동력 부족이 예측돼 가지고 그쪽이 이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사 제도 같은 거 도입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의료 분야는 훨씬 더 복잡해요. 그냥 단순히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인구가 총인구의 감소도 중요하지만 속도와 구조 변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연령별 구조 변화를 봤고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젊은이가 많은 때하고 고령자가 많은 사회하고는 인구 숫자가 똑같아도 의료 서비스 수요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의사분들은 앞으로 인구가 줄고 출생아 수가 줄기 때문에 이제 의료 수요가 오히려 줄고 의사도 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네. 근데 인구 변화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020년부터 총 인구는 감소를 합니다.
다른 조건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의사 수도 덜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구조 변화를 말씀하셨듯이 인구 고령화 같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판단을 해보면 앞으로 한 25년 동안은 인구 고령화의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감소의 그 충격을 압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느는 것이 나오고요. 근데 한 2050년경이 되게 되면은 반대가 됩니다. 그때는 인구가 더 빠르게 줄고 물론 고령화가 더 진행이 되지만 인구가 주는 효과가 더 커져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효과가 있고 예. 고령화 효과가 예. 있는데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고령화 효과가 인구 감소 효과를 압도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요. 그 뒤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 효과는 이제 안정되면서 인구 구조가 안정되면서 고령화 효과는 줄어들고 인구 감소 효과는 커지면서 맞습니다. 의료 서비스 수요는 총량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죠. 아, 지금은 의료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를 해야 될 때네요. 그럼요. 지금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게 여기 우리 데이터에 보지만 이 책에도 네. 나와 있죠. 연령대별 그 병원에 가는 횟수 연간. 네. 그 보면 20살 무렵에는 5번도 안 가요. 네, 네. 근데 75세 이상이 되면 50번을 간다고요. 그게 10배, 10배. 인구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효과를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할 거라는 전망은 맞는 거죠. 예, 저는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급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의사는 좀 불식해질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사가 남느냐 부족해지냐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지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 시점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쳐보자. 일단 거기서 출발을 한 거고, 지금의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인구가 이렇게 변하면은 지금 이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따질 때 이 의료 서비스 시장은 인구수로 따지면 안 되고요. 예. 총 내원 일수라는 기준으로 따져야 돼요. 책에도 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70년까지, 2070년까지 쭉 볼 때 장래 인구 추계 시나리오별로 연간 사람마다 병원에 내원하는 일수가 쫙 늘어요. 이렇게 표가 아예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앞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적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의료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제 의사의 그 서비스를 대체를 하고 원격 진료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의사에 대한 그 서비스 수요가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에서 한 사람이 쓰는 것이. 근데 늘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지금보다 어떤 건강을 더 선호가 늘고 소득도 늘어서 난 진짜 건강하게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다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팬데믹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뭐 질환이 돌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환자 한 사람당 의사를 보는 숫자가 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은데 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차선의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관찰했던 그런 패턴이 앞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 어땠을까를 우선 보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이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네. 늘리는 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벌어져서 아직도 의료 현장이 쑥대밭인데, 하여튼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지금은 또 그 상황에 전공의들이 다 떠난 상황에 대형 병원들도 적응을 했고 중소형 병원들은 시장이 열렸고 없던 시장이, 동네 병원들은 병원들대로 거기도 적응을 해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있냐를 가지고 국회에서 엄청나게 논쟁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는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뭐 이상한 주장들이 나왔지만 우리 이철희 선생님 논문 뭐 이런 거에서 뭐 가져다가 뭐 근거로 삼고 이랬는데 네. 혹시 2,000명 증원의 그 근거 제공자는 아니시죠? 그걸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이 보고서를 제가 연구 책임자를 했습니다만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쓰여진 보고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의 그 부탁을 받아서
인구가 변할 때 우리 사회 곳곳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의사가 몇 명 부족하고 뭐 그런 거를 따지는 그러한 작업은 우선 아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그러니까 성별, 연령별 의료 이용이 이제 그 앞으로도 안 변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또 해야 됐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그 가정은 뭐냐면은 의사 수가 어떻게 변할지 한 거예요. 근데 의사의 신규 진입은 상당히 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원이 딱 정해져 그게 있어요. 정원이 네. 정해져 있고요. 전국에 의대가 정해져 있고 정원이 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의사고시를 봐서 뭐 패스하는 그런 비율도 거의 정해져 있어서 네. 진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퇴출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때 은퇴를 해서 나가실지 그건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용했던 거는 최근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이탈률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가장 최근에 관찰한 그런 이탈률이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할 수가 물론 있지만 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은 2019년 그 현재에 있어서의 의사 한 분이 하는 업무량이 있습니다. 환자를 몇 명 네. 보는지 네. 내원일수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네. 의사가 몇 명이 더 있어야 지금 의사 한 분이 일하시는 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표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별별로 이 사람들 몇십 대 별로 1인당 내원할 일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령화가 되면 나중에 이렇게 병원을 많이 가는 일수의 사람들이 늘어난다. 계산할 수 여기까지 있어요. 나오고. 그러니까 연차별로 다 예. 연차를 계산할 수 총 있습니다. 수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지금 의사들의 근로시간이 있다. 그런데 그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의사가 퇴출되는 비율을 생각할 때 이 의사 수를 몇 명을 더 늘려야 이 노령화된 인구들이 내원하는 일수를 감당할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계산하는 그렇게 거예요. 계산한 그건 겁니다. 무지하게 논리적인 거죠.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저는 뭐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그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전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근데 그 국회에서 제가 안 그래도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의대 정원을 몇 명 증원해야 앞으로의 노령화에 대비하느냐 이 부분에서 보고서 저자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0,000명 정도 부족하게 된다라고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2025년이니까 35년까지 10,000명이 부족하면 한 해에 2,000명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땅땅땅땅 5년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신 거예요. 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저희는 2035년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내지는 않았고 2050년까지 한 22,000명을 더 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22,000명이 더 늘어야 의사 한 분이 지금 하는 정도의 일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2050년까지 22,000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은 2035년에 선을 그으면 한 10,000명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0,000명 부족하다. 근데 여기 직선 코스로 가는 방법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의사를 2,000명씩 5년을 늘리면은 10,000명이 되겠죠. 그분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졸업을 할 시점이 되면은 의사가 이제 10,000명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논리인데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뭐 다 좋다. 그러니까 정말 10,000명이 부족하다라고 정말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맞아서. 근데 10,000명이 실제로 정말 부족해진다고 하더라도 2,000명씩 5년을 그렇게 늘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죠.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사들을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켜내는 건데 뭐 저희처럼 별다른 뭐 장비도 필요 없고 그런 시설도 필요 없는 경제학과를 하더라도 갑자기 정원을 이런 식으로 늘려놓으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교수를 금방 뽑으라고 하는데 교수를 1년 사이에 좋은 분들에게 뽑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대 교육의 질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늘릴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로켓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켓을 만들 때 부품 하나 빠지면은 뻥 터지는 것처럼 의사가 예를 들어 10,000명이 부족해지는데 그때까지 10,000명을 못 늘리고 5,000명밖에 못 늘린다. 그러면 우주선이 추락한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느냐? 아니지. 뭐 최근에 우리가 목격을 했지만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조정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의료 시스템 붕괴된다. 이 논리를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설사 10,000명이 부족해서 그걸 늘린다 하더라도 다른 정책 목적과의 어떤 그 좀 부합성이 필요해요. 하나는 이제 의대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걸로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2,000명 늘리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5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수요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스무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원 계획도 같이 장기적으로 네.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 늘었다 확 준다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의대 정원을 막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뭐냐면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 어떤 그 스무스한 어떤 선을 그리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디든 한번 증원을 늘리는 거야 다 환영하지만 그 다음에 줄이겠다고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정에는 항상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정을 굉장히 빨리 하는 데는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책을 하든지 간에 그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게 시급하고 그거를 달성을 하면은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을 같이 봐서 그 순편익을 고려를 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2,000명은 이제 그게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특정한 그 가정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재추계를 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많이 늘리면 곤란해요.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은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2,000명을 늘렸다가 너무 많네. 그리고 뭐 줄인다거나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10,000명이 부족해지고 22,000명이 2,050명까지 부족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치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저희 보고서가 제시를 한 거는 매년 5% 내지 7%를 늘리자. 그건 이제 초기로 봐서는 5%대로 따지면은 153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해 153명을 늘리고, 네. 그 다음엔 그 2배가 되겠죠. 뭐 300여 명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늘리게 되면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죠. 매년 5%씩 뭐 6%, 7% 이런 식으로 늘리면은 교수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대학의 시설 자재도 준비가 아니 되고. 처음에 근데 정원이 한 해 100명 뽑는 의과대학에서 105명을 뽑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소태 예. 물을 한 그릇 더 붓는 거기 때문에 국맛에 변화가 없어요. 네네. 근데 100인분 끓이던 국소태 갑자기 물을 100인분을 투입해서 200인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국이 맛이 나겠냐고요. 손님이 앞으로 엄청 온대. 10년 뒤에 이러면서 갑자기 내일부터 당장 100인분 더 끓여. 지금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 계획이 이렇게 세워지면 의과대학들도 그럼 금년은 그냥 있던 교수진 있던 강의실에서 좀 비좁게 쓰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연차 계획을 세워서 교수를 몇 명 언제 충원하고 뭐 강의실을 더 짓고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 인구 데이터를 보면 내원일수 수요를 보면 한 30년 지나면 근데 그럼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줄여! 그러면 우리 안 줄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증언했던 대로 따라서 나중에 줄이는 계획까지 장기적으로 내주면 그것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의과대학들은 대비가 되죠. 이게 이제 상식이에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건 뭐 꼭 과학적인 내용은 아니고 네. 그야말로 좀 그 현실에 기초한 것인데 어떤 그 노동시장에서든지 간에 그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2,000명이 늘리면은 그 2,000명과 경쟁할 사람은 누군가요? 그 전에 바로 들어온 앞에 사람이죠. 들어온 의대생들과 그 앞에 있는 전공의들이거든요. 시장에서 그분들 경쟁해야죠.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느낄 겁니다. 바로 전에 자기가 엄청나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 바로 다음 들어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정원이 늘어서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의사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자기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고려를 현실적으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라도 뭐 의사들이 꼭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고려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밥그릇은 중요하죠. 밥그릇은 누구에나 중요하기 누구에게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점진적으로 증언을 해야 바로 나하고 경쟁이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서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2,000명을 늘리게 되면은 엄청난 그 반발이 생길 거라는 거는
뭐 저처럼 의료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 교수께서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해 2,000명 늘리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의료 서비스 시장의 상황을 몇십 년 후를 지금 예측한다는 것은 이 불확실한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예측은 해야죠.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책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우리 보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선 의사들이 면허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다 환자를 진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한 푼도 청구 안 하는 병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라는 게 있어서 네. 건강보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고 그러니까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무조건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환자를 안 받는 병원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염증 생겨서 가면 피부과에 가면 피부 관리만 하지 여기 생인손 치료를 못하는 외과적으로 찢고 짜내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못해요. 그 의과대학에서 수석한 뭐 피부과 의사가 하는 피부과에 가도 피부 관리는 잘 해줘요. 레이저 잘 쓰고. 그렇지만 생인손 골면서 가면 이게 무서워서 못 찢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동네 의원에 가야 돼요. 네. 동네 의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독립군 투사됐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 손톱 밑에 이거 넣어서 매수 넣어서 찢어가지고 눌러서 짜내는 거 고문하는 거예요. 짜내고 나면 시원해지거든요. 이거는 건강보험에 청구를 해요. 네. 그러니까 피부 관리는 청구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 환자 진료와 무관하게 빠져나가는 의사의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하나 고려해야 되고요. 네. 이거를 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산업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이제 복무복지부 있을 때 시민단체들하고 엄청 싸웠던 사안인데 진보 시민단체 의료단체에서 맨날 내세우는 게 의료 접근성이 중요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프면 네.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잘해야 보건정책이 잘 되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건강보험이든 뭐든 여하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국민이 병원에 자주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은 아니죠. 아니 국민이 병원에서 1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병원 가는 평균 횟수가 세계 1등이에요. 그전에는 일본이 1등이었는데 우리가 1등 된 지가 한 15년 넘었어요. 그러면 국민이 병원에 자주 간다는 건 국민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원일수를 가지고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의료 1등이야. 근데 대한민국의 건강 수준이 세계에서 1등이 돼야지 병원에 자주 가는 거로 1등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데이터요. 그러니까 정부는 내원일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아파진 사람을 치료해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아프지 않도록 미리 잘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원일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정책의 목표를 국민 건강지표를 개선하는 거. 근데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내원일수가 줄면 안 되지만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도 병원에 들어간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의 건강지표를 측정하고 이 건강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거에 정부가 재정을 쓰는 조건에서라면 내원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인구 통계하고 그 의사들의 노동 시간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보다 의사 정원의 필요성이 좀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볼 때는 이것이 확고부동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느냐에 따라서는 이 부족한 의사 인원을 판단할 때 다른 요소들이 있다. 그 보고서에 이제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저희가 그 말하자면은 분석을 넣었어요. 네. 그 내원일수를 보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서 교육성이 높은 분이 교육성이 낮은 분에 비해서 병원을 덜 갑니다. 덜 가죠. 왜 건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 건강 관리를 더 잘해요. 그렇습니다. 소득이 높고 정보가 많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더 낮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처럼 의료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에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더 잘 판단을 하세요. 건강 관리도 잘하고 위험도 피하고. 그래서 학력이 높아지면은 의료 이용이 줄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기 약간 그 기준으로 보여드린 거는 그 효과를 안 넣었죠. 않는 겁니다. 근데 학력이 높아진 효과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2035년까지 10,000명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3,000명 정도만 더 필요하게 돼요. 그 정도로 차이가 3분의 큽니다. 1로 줄어들어요. 3대 1로 줄어들고 2050년으로 가더라도 8,000명 수준이에요. 야, 이러면 이건 얘기가 완전 다른 얘기네요. 그럼요. 이 불확실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한 해에 2,000명씩 정원 늘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럼 나중에 되게 남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아, 그 또 교육 수준 개선되면서 건강도 같이 화가 나네요. 개선된다라는 아. 이 가정까지 같이 도입을 하면은 그렇게만 늘어나는 게 아니 아니에요. 그 공무원분들은 그 하나의 보고서에서 네, 왜 보고서 다 있습니다.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보고서에서 아, 보고 이 2,000명을 사람들 갖다 정말. 준 거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아요. 다 공무원들도 너무한 거 다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선가 2,000명을 결정해서 누군가 그 보고서를 오독했던가 이렇게 하고 입력을 한 거죠. 이거 어디서 결정했냐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밝혀야 될 일이고 지금 알 수 없는 거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그랬을 리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나리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만 여튼 간에 2050년까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총론적인 분석이고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책에서 하시는 말씀은 과목별, 지역별로 봐서 증원을 결정해야 된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예,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보고서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네,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총수를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지금의 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 노동시장도 아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그거 마찬가지로 과목별, 지역별 불균형이 사실은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그럼 같아요. 현황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무슨 표냐면요. 2019년에 업무량 기준으로 했을 때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의 필요 의사 규모 전망이라는 표예요. 이걸 약간 설명을 해주실까요? 각 분야별로 지금 의료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인구의 변해서 그게 얼마나 늘 것인가를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목별로 이제 의사의 진입이라든가 퇴출 같은 것을 계산을 하면은 네. 과목별로 의사가 앞으로 그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더 필요한가를 각각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젊은 분들이 많이 가시는 데예요. 인구 감소 효과가 바로 예. 나타나는 데죠. 네, 그분들은 오히려 줄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과잉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너무 통량으로 많다. 봐서는. 네. 근데 이게 만약 좋은 소식이냐, 남으니까 좋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잘 아시다시피 소아청소년과 막 표현한다고 그러고 있고 여기저기 분만실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뭐 전공의들도 이 분과로 가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총량에 있어서 의사 수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뭐 부산에 있는 분이 뭐 사람 그 의사를 보기 위해서 서울까지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지역에 있어서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이런 필수 의료 같은 경우에 그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의사 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요가 그럼 좀 더 사라지게 되고 의사를 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마냥 그 좋게 해석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그 일 때문에 총량에 있어서는 의사가 남을 수 있지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그 의사들의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자, 있을 것 그럼 이 같습니다. 데이터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이 세 개 분야는 전국을 그냥 같이 퉁쳐서 볼 때 의사가 남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미 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전공을 한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연수를 하셔가지고 다른 진료를 하세요. 왜냐하면 병원을 유지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원래 자기의 전공 진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다른 거를 배워가지고 계속 학습해가지고 다른 거를 진료하면서 이렇게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남기 때문에 전공의들 지원 안 하잖아요. 앞으로 전문의가 안 생기는데 전국적으로는 이렇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지역이 생길 수 있죠. 이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의대 정원 말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역의 의사의 과부족은 시장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많고 돈벌이가 되는 데들은 병원이 많고 환자가 적고 병원 유지가 어려운 데는 의사가 떠나기 마련이니까. 그러면 각 지역별로 인구 변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인구가 적은 곳은 가뜩이나 없는 이 과 선생님들이 아예 개업을 안 해버리면 내가 있는 차 타고 갈 수 있는 30분 내에 그 병원이 소아과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몇 시간씩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분만실 수가 한 40% 정도 줄었어요. 분만실 수리. 그래서 지금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서 30% 정도는 분만실이 하나도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무섭네요. 그 분만실이 없어지는 그 시군구에 왜? 살고 어떻게 있는 나요? 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그 분석을 해봤더니 우선 당연히 멀리 가야 됩니다. 아이를 낳으러 멀리 가야 되고 멀리 가는 그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 비율이 엄청 높아져요. 아이를 잘 날짜를 보관 안 정해서 하고. 그냥 낳으려고. 네, 그 위험 때문에 그렇게 되고 멀리 있는 큰 병원에 미리 예약해가지고 네. 네. 산모하고 그 태어난 신생아들의 건강에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질환도 더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출산율이 떨어져요.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아이를 못 낳겠다라는 떠나게 되죠. 생각에 떠나게 돼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소아 질환이라든가 그런 거를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의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표를 하나 가져오셨는데요. 이 지도는 되게 의미 있어요. 네. 네. 그런 위험 지역이 내가 사는 곳이 맞는가 아닌가 한번 지자체별로 인구 변화율을 한번 볼게요. 각 지자체별로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나오거든요. 파란 부분이 있고 빨간 부분이 있는데 이 표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통계청 자료를 이용을 해서 직접 추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시군구 수준에서 인구 추계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추계를 직접 하는 것이고요. 고단한 작업을 하신 거죠, 이거. 예, 좀 네, 고단 작업을 아주 해야 이 됩니다. 작업이요, 진짜 죽이는 작업입니다. 이 데이터 다룰 때 이 메타데이터라고 그래서 이렇게 통계청에서 아예 쪼개가지고 주면 좋은데 경제 데이터도 그렇고 이 인구 통계도 그렇고 공무원들 세금 내서 월급 줘놨는데 좀 메타데이터에서 분석까지 해서 좀 내지. 맨날 로데이터만 그냥 해버려요. 그럼 연구자들이 죽어나는 거 이거 하느라고. 마당 잔디 깎는 것보다 더 고단한 작업이야 이거. 그러면 어느 지역이 지금 이 앞으로 인구가 많이 주는 지역인가요? 이건 이제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근데 대개는 수도권 지역하고 충청남도 북부 지역. 뭐 여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그 공업 단지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무튼 그런 지역은 늘어나고요. 제일 많이 그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그 경북 지역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지역 간의 인구 격차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지게 돼요. 인구의 수가 3만 명 미만으로 주는 시군구도 지금은 거의 없는데 앞으로 20년 후가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다음에 약간 노르스름한 지역도 위험한 지역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네. 그리고 최소한 연하게라도 파란색이 나오는 데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병원들이 그래도 그 병원 경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파란색 돼 있는 데들은 병원이 멀리죠. 아니 그러면 인구가 앞으로 저렇게 변화를 앞으로 20년 동안 하면 당연히 내가 의사라도 수도권에만 그냥 개업을 그렇죠. 할 것 같아요. 그 요는 의대 정원을 무조건 늘리는 거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전혀 아니다. 그런 거죠.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원을 늘린다는 게. 보다시피 늘려봤자 다 이 파란색 지역에 몰릴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더 중요하죠. 예, 복지부에 있을 때 해보고 싶은데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한테는 다 보고를 해서 보건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환자는 치료해야 되지만 환자를 치료하는데 재정의 99%를 쓰는 이 제도로는 고령화 사회에 지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부를 건강증진부로 바꾸고 건강증진 정책에 쓰는 돈을 왕창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늘렸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대표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헬스장 가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근력 운동하는 사람한테 헬스장 비용을 지급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영국에서 이게 했거든요. 그 좋은 것 같은데요? 효과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건강 관리를 잘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시간도 들고 비금전적 금전적 비용이 들어요. 내 건강을 챙기는 데는. 그럼 내가 건강을 챙기면 누가 이익을 보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익을 봐요. 내가 병원을 덜 가고 안 가니까. 그렇게 헬스하신 분들은 여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나 그렇죠. 이런 성인병 위험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공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굿 리스크고 술 먹고 뭐 위험한 운동하고 막 엉망으로 지내는 사람은 배드 리스크야. 이 배드 리스크를 줄이고 굿 리스크를 키우면 재정을 절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자기의 건강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보조금을 주는 게
전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면 더 좋아요. 근데 교수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거 좌파 정책이라고 헬스장만 가도 돈을 이제 퍼준단 말이냐? 이게 좌파 정책이다 뭐 이럴 것 저는 그렇게 같은데요. 생각하지 않고요. 우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는 건데 이거는 지금 좀 느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료뿐만이 아니라 그 돌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를 할 때 공급만 생각을 해요. 요양보호사 어떻게 늘릴지, 뭐 맞아요. 외국인 간병이 어떻게 데려올지. 근데 수요를 사실은 더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수요를 줄이려면 그게 건강 증진 정책. 예, 건강 정진 돌봄이 정책이 필요한 사람 있다고 자체를 줄이는 네, 사회를 좀 정책.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디 장애가 생기는 그런 거를 줄여야 되는. 그다음에 또 그 돌봄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이라든가 도시의 어떤 그 환경을 개선하고. 또 고령 친화적, 장애인 친화적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런 돌봄 공식적인 돌봄을 필요하지 않게 돼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요를 줄이는 것이 사실은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재정으로 보면 뭐 비교해서 어느 쪽이 나냐 따질 수 있는데 가치로 보면 예. 국민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평균 맞아요. 수명이 있고 네. 그게 지금 우리가 80년이 넘잖아요. 그런데 건강 수명이 있습니다. 헬스 라이프 이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간. 그게 한 그게- 65세 정도 그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데이터를 제가 추적을 못했는데 10년 있습니다. 정도 네. 넘게 차이가 나요, 그죠? 예. 여기 데이터 예, 나옵니다. 맞아요. 네. 국가의 정책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를 줄이는 거예요. 건강하게 제명을 다하다 갈 수 있게. 최대한 사는 날까지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북돋우고 지원하고 치료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원일수가 많다는 것이 세계 1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를 검토를 할 때는 지금 선생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정책을 할 때는 이쪽도 공급 쪽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의사의 부족이 예측된다. 그러면 국민을 병원에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갈 필요가 줄어들게 만드는 정책을 같이 집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지금 이쪽만 밀어붙이는 데다가 난폭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사단이 난 거죠. 아, 네. 그러네요. 이 사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마못 교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불평등도가 높아져서 사회 격차가 커지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뭐 심혈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노동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과도한 경쟁 이런 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한 것도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아무튼 그런 수요를 줄이고 사람들을 좀 더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알리오 북스를 보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그것도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유시민 작가님 뵙고. 자, 그러면 이어서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의료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의사 수가 부족할 걸로 확실히 네. 예측되는. 2019년 업무량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필요 의사 규모 전망이라는 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표예요? 이 분야의 의사 수가 몇 명인지를 이제 추계를 해서 지금만큼 의사들의 업무량을 유지를 하려면은 네. 의사가 이제 몇 명 필요한가 요 분과 내 그 과목 내에서 그걸 추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의사가 느는 거에 비해서 이 그 과목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과목은 주로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과예요. 뭐 신경과 같은 경우에는 뭐 치매, 수전증 이런 게 노인성 질환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흉부외과, 외과 이런 것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뭐 의사들이 많이 진입을 안 하고 있죠. 외과 의사 안 하려고 하고. 힘든 네. 여기가 3D 업종이에요. 이게 힘든 일이고 비상진료가 많고 야간 근무 있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 의과대 학생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깊이 전공이에요. 지금 어떤 전공이 인기가 있냐 하면 의대생들이 의사고시 합격하고 나서 전공의 지원할 때 인기가요. 제가 최근에 들은 걸로는 이제 우선 뭐 피부과.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잘 벌리고 비상진료나 힘든 진료가 적고 워라밸을 맞 위험이 덜 따르고 그리고 시간을 자기가 좀 컨트롤 쉽게 할 수 있고 안전한
이런 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과, 그다음에 이제 영상의학과요. 요즘 최대 진단기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집에서 근무합니다. 전송받아서 보고 소견 주고. 밤에 좀 해주면 돈 더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마취과. 옛날에는 영상의학과하고 마취과 이런 데는 기피 과목이었다고요. 지금 마취의가 일정이 안 잡히면 수술을 못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의사들의 지원 과목이 달라져요. 이쪽은 뭐 그렇다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의료사고 위험도 높고, 일도 힘들고, 워라밸도 잘 안 되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전공 선택을 기피하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수요는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부족이 생기는 거죠. 제가 보니까 신경과하고 신경외과가 2048년, 45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동안 분야별로 의사가 한 1200에서 1700명씩 더 필요하다고 돼 있고, 이건 이해가 가요. 노인분들이 많아지면 신경과 신경외과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외과가 의외로 지금 앞으로 한 20년 동안에 거의 7000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심각합니다. 거는 그죠?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가 더 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수술이 있고 힘든 예. 분야예요. 사명감 없이는 일하기 어려운 과목이에요. 이국종 교수 같은 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새 그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 다 거기서 외과잖아. 외과 네, 흉부외과 정말 전부.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실 그 이제 이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데이터를 내놓으면 정부는 그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을 늘린 다음에 뭐 과를 이렇게 한다든가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문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윤 정부 때도 굉장히 충돌한 것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정부 때 500명 그 꼴랑 증원하겠다고 했던 것도 잘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데이터에 의한 필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럼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유시민 작가님께서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만 강연 보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어디 뭐 병원 몇 주년 축사 강연. 그 강연의 여지가요. 의사 면허를 없애라예요. 의사 면허 제도를. 이 밀턴 프리드만은 시장 숭배자이기 때문에 네. 경쟁을 북돋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의사 면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 면허 제도 면허를 따려면 의과대학을 가야 되고, 결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통제함으로써 의사 단체가 공급을 통제하고 있는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 면허 자체를 없애는 걸 검토하라고 하는 그 강연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공무원들 보고 그걸 보라고 한 거예요. 완전 미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에서 보면 의사가 부족해? 그러면 왕창 늘려. 면허를 없애서라도. 예. 그러고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의사협회가 이 사익 카르텔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의사협회도 사익을 추구하죠. 모든 나라의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다 반대합니다. 어느 나라 말할 것도 없죠. 왜냐? 공급을 통제해야 노동시장에서 자기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원래 그러는 거다. 그거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대화해서 어떤 공공의 이익과 의사들의 어떤 그 직역에 속한 사람들의 이익, 이것을 조화시키는 절충안을 만들어내야죠.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우리 이철희 선생님 쓰신 거에 따르면, 첫째는 총체적으로 의사 공급 부족, 의료 인력 부족,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진이 없는 지역이 없도록, 우리 헌법에 따라서 이 진료받을 권리는 헌법적 권리인데 인간의 기본권이고, 따라서 국가는 모든 지역에서 적어도 필수 의료에 관한 한, 피부 관리 이런 걸 못 해주더라도 긴급 수술이 필요하거나 아이를 출산하거나 애가 아프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필수 의료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세 번째는 사회에는 꼭, 국민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의사들은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외과, 신경외과, 뭐 심장외과 이런 진짜 필수 의료 분야인데, 여기에 의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린 거는 첫 번째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무런 해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뭐 다시 의대 정원을 원래대로 돌린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화할 때 서로 간에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는 건 인정해주고 밥그릇은 소중하잖아요. 그거를 의사가 뭐 이런다는 식으로 뭐 의사는 그럼 손가락 빨면서 그냥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대화하고 절충하면서 사회의 공동선을 모색해가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 그 전제를 두고 의료계, 정부, 뭐 시민사회 이런 데 대화해야 되고요. 그 대화할 때 우리가 적어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책에 다 담지 못한 세부 데이터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데이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 대화하면 마음속에 제가 생각하는 여러 방안도 있어요. 애들 해볼래다가 못한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우선 이철현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런 걸 한번 생각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의료인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몸을 담아고 있어야 실태를 알 수가 있고 이게 현실적인 방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굉장히 좀 공상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시장이라고 한 것이 하나의 큰 의료 시장이 지금 통합되어 있는 거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세그먼트가 쫙 있죠. 예, 그렇게 시장이 분리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시장의 운영도 분리해서 한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정한 어떤 과목이라든가 지역에 사람이 안 가면은 사람이 이제 죽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공익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시장을 다 터서 거기에 이제 맡겨놨을 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의대에서 차라리 따로 뽑든지 아니면은 면허를 분리를 해서 지역별 면허를 따로 운영을 하든지 이게 너무 과격한 그 발언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저 완전 통하는 대목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시장주의 해법이 있고 국가주의 해법이 있어요. 네. 필요해? 그럼 국가가 설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다 하는 거.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니까 시장에 맡겨. 이 방식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시장이 반반으로 조직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거 보면 한쪽 극단에 미국식이 있고 다른 쪽 극단에 옛날 사회주의나 혹은 영국 그 NSH인가요? 그 영국의 보건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영국은 거의 공무원이라고 봐야죠, 의사들이. 미국은 완전 시장주의입니다. 근데 성과를 보면 미국이 최악이에요.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제일 높고 국민의 건강 수준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낮아요. 물론 그것이 순전히 의료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사회적 불평등이나 인종차별이나 이런 문제 다 섞여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미국식 제도는 아닌 걸로 판단이 났고 또 영국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국가가 주도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났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중도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지금 부족한 게 수요 쪽, 건강보험 쪽은 전국민 보험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괜찮게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공급 공급 사이드는 시장주의가 너무 강해요. 맞아요. 예. 근데 시장주의로 해와서 지금까지는 아직 젊고 우리가 인구도 막 증가하고 지난 몇십 년, 아니 한 20년 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되어 오다가 이게 인구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감소하기 시작하고 시장이 구조가 달라지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별 불균형이 커지고. 그래서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대처를 해야 돼.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때 문정부 때도 그런 걸 추진을 했고 제가 보건부에 있을 때는 그때도 이미 의사 부족이 예측됐어요. 인구 구조를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저는 딴 트랙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의관 트랙이요. 군의관 트랙을 만들면 의과대를 따로 안 만들어도 기존의 의과대학에 정원 외로 군의관 트랙으로 따로 뽑아서 비용은 국가가 다 주고 그리고 10년 이상 군의관으로 근무하게 하는
그러면은 일반 의사를 그 의대에서 일반 의사 말고 군의관이라는 그렇죠. 섹션을 둬서 그거를 들어오면은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군대 가는 거 대신에 10년 동안을 의사를 예. 하되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렇죠.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법무관도 군법무관 시험이 군법무관, 따로 예,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군법무관을 10년 이상 하고 제대하면 사법 변호사 시험 말고. 자격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원히 묶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그 10년 동안 이제 뭐 군에 소속돼서 군대 여기 부대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부족한 과목이 있고 의사가 부족한 과목이 있고 부족한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를 국가가 맡자.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아직 거친 거지만 이런 맥락에서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전체 의과대학 입학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헌법의 요구에 따라서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군의관도 어차피 부족해요. 여학생들 비용이 늘어나가지고 군의관도 부족하고 공중보건의도 부족하고 지금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을 하되 지금까지 의료 서비스 시장이 돌아왔던 메커니즘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여기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되 그러나 국가가 해야 될 바는 국가가 해야 될 바로 해가고 그럴 때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대화하면 저는 되지 않을까? 원래 그런 데 쓰라고 보고서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 뭐 딱 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네. 대개는 그러한 정책을 설계하고 그럴 때 아무튼 기초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방향성을 정하고 그럴 때 뭐 그런 목적으로 쓴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저도 계속 생각하는 거는 외부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같은 시장에 맡겨서는 이런 불균형이 해결되긴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말하자면 그 일종의 선택성입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뭐 지금 워낙 의사들의 급여도 높고 뭐 그런 기대를 갖고 그렇죠. 일단은 들어간 분들이고 그 충족이 안 되게 되면 굉장히 불만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지방에 가서 돈 별로 안 벌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의사 하면서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있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따로 뽑으면 돼요. 근데 지금 입직문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오히려 지금은 그런 의사가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같은 그 의대 시스템이나 이러한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점수가 몇 점 모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배제가 될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 과연 그 점수 몇 점이 모자라서 그 수능 문제 한 개 더 틀리고 덜 틀리고 과연 뭐 중요하다고. 그 모자란 의사가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제가 보건복지부 있을 때 제가 이제 표창도 하고 회의 때 여러 번 모셔다가 얘기도 듣고 했던 치과 의사분이 있는데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 지하치료 해주고 이러는 일을 하는 분인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계속 거기 있을 거래요. 거기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저런 분은 국가에서 원래 교육비를 다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치과 대학에 들어가서 비싼 등록금 내고 배워가지고 그걸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은 저런 의지를 가지고 치과대학에 들어온 분이었다면 원래부터 국가에서 교육비를 다 제공했어야 맞아. 그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지금 저는 트랙을 그렇게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결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 생각해요. 아니 두 분이 이걸 미리 얘기하고 오신 게 아닌데도 해법이 이게 비슷한 맥락인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시장 방식으로는 메커니즘으로는 안 된다는 게 너무 명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불균형이 난다는 건 확실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분야별로 불균형이 난다는 건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네요. 약간 저는 그 생각도 드는데 법조계에서 제가 국선 전담 변호사를 6년 정도 했었는데요. 이건 뭐 따로 뽑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일반 변호사보다는 적은 양의 월급을 받으면서 법원에서 돈이 없어서 변론을 못 받는 분들을
이제 배정받아서 국선 변호만 하는 국가에서 돈을 대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많이 복잡한 사건은 사실은 사선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막 어려운 수술이 있고 이렇다기보다 진짜 꼭 필요한 조언이 필요하신 기본적인 분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워라밸도 맞고 또 하나가 또 굉장히 보람 있고 돈을 막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의료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교수님께서 책에 이제 군데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신 표현 같은 게 막 있어요. 영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인용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약해졌을 때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군가의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미래상은 암울하다. 앞으로 아무런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렇게 암울한 미래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마 이 장에서 교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말씀 나눴던 것 외에도 뭐 더 대책이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인구 정책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정책 담당자나 정치인들이 유인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실은 결국 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표가 안 돼요. 5년 안에 표도 안 나와야 되고요. 되는데 예, 이게 결과가 안 자기의 나오고. 임기나 그거 내에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굉장히 그 진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그 국가를 진짜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을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일인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런 분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설사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걸 좀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이 어떤 그런 그 선의를 가지고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것이 일상의 일이 되고 일상의 그분들이 하는 작업이 될 수 있게 그런 가버넌스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멀리 내다보고 일관된 어떤 정책을 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제학도 고 이제 경제학자신데 약간 이제 이런 류의 그 이야기를 한 경제학자 중에 알프레드 마샬 같은 경제학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졸업생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슴은 머리는 냉정하게 하더라도 가슴은 따뜻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경제학이 늘 강자, 부자들의 편을 드는 쪽으로 쏠리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알프레드 마샬의 이론은 강자를 이렇게 하는데 주로 쓰였죠. 근데 그 본인의 학문적 업적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와 무관하게 그 사람 자신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꽈가가 있어가지고 예, 꽈가 노래 이렇게 부르면 저희도 붙여놓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찬이성다운 가슴 해가지고 끝날 때 그렇게 짱 끝나는 꽈가인데 두 분 한번 꽈가 한번.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경제학과. 학교 나온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거 생각났고요. 찰스 다윈이 종의위원회에서 이제 일단 진화론을 내고 나서 사람들이 보건정책을 폐지하라고 그랬어요. 복지정책하고. 이렇게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도태돼야지 인류가 종으로서 진화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무식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했어요. 다윈이 그 다음에 그 10년 후에 쓴 책에서 그런 주장에 일리가 없지는 않은데 그게 그 성선택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은 짝을 찾지 못해서 그 후손을 남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성선택을 통해서 그 문제 다 해결되니까 인간이 종으로서 퇴화한다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설마 서로 그렇게 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을 방치하면 엄청난 죄악이 인간 사회에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종종 많이 오해받는데요. 경제학자들은 되게 부자를 편드는 그런 디스멀 사이언스, 그러니까 냉혹한 어떤 자들이라고 이렇게 오인하기도 하고요. 돈밖에 모르는 놈들 심지어는.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이철희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기본적인 필요를 사회가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 가정을 하면 진짜 이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냐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무미건조한 통계를 다루는 그 작업의 이면에 늘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서 고단한 작업을 하면서 이런 책을 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가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두 번째 대중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책에 언급된 영화 Children of Men은요,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늙어가는 거죠. 희망도 미래도 없는 세상입니다. 인구 변화로 인한 혼란을 지켜보다 보면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아직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 책의 저자이자 오늘의 책손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뭐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이나 뭐 아니면 뭐 국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인구 정책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때로는 그 짐도 지고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요. 뭐 개인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조금씩은 질 수 있는 그런 짐들을 좀 나눠질 수 있어야 전반적으로 좀 나은 사회를 만드는 그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자세라든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 인구 통계에다가 여기 그 진료 일수에 대한 통계 이런 거 같이 봐서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할 거냐 이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령자 빈곤 통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에 쌓으면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는 데이터가 알려줘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논의하고 합의할 수 하고, 합의 안 되면 국민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선택을 받아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쪽에서 자기 걸 하고, 이 과정이 민주적인 정책 결정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책을 다루지만 이 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되게 좋았고요. 이 데이터 가지고 다른 거 다 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회 한번 하셔가지고 좀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생각의 깊이를 낳는 알레오북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발걸음 서로의 빛이 되어주네.